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10월 7일 산먼샤댐이 수문을 모두 열고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방류한 물들은 그대로 황하로 유입됩니다. 산사성에서는 폭우로 37개의 하천이 범람해 농촌 지역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은 폭우가 황토고원 토질의 산사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내리는 비는 토지를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산사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성은 초토화됐습니다. 재해 규모가 사실 헌안 정도로 훨씬 능가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 화면만 봐도 정조보다 피해가 적을 리가 없습니다. 10월 1일 중공 국경절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산사성을 강타했는데 현지 당국이 예고도 없이 댐을 방류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공은 국경절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홍수가 났다는 뉴스들을 봉쇄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11날이 지나서야 몇 명이 사망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인민일보는 12일 보도를 통해 산사성에서 17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12만 명이 대피했으며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만 9,500채의 가옥이 붕괴돼 50억 유엔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재해 구호 자금으로 배정한 금액은 2천만 유엔에 불과합니다. 1인당 30유엔 정도입니다. 농작물과 가축이 모두 떠내려가고 수많은 마을이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도시인 헌안성 정조처럼 피해가 크더라도 주목을 받기가 힘든 지역이 산사성입니다. 산서 지역은 원래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홍수로 수많은 노천 광산이 침수됐는데 탄광 매몰사고 1위가 바로 산사성입니다. 10월 10일 산사성 신장현의 모습입니다. 주택가가 베니스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보트를 타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늘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곳에서는 자여우란 구호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산시 자여우입니다. 자여우란 구호는 과거 쓰촨 대지진이 났을 때는 쓰촨 자여우, 지난번 헌안성 정조우에서는 정조우 자여우란 구호가 나왔습니다. 힘내라는 말이지만 역으로 재난의 규모가 엄청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상하이방의 2인자 정청홍의 조카 정바오바오의 화양연이 중공 관영 매체들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일보는 화양연에 대해 11일 하루 동안 무려 6차례 비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화양연의 배우 상하이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한 태세입니다. 경제일보는 9월 화양연을 2차례 거명한 데 이어 10월 들어서 화양연이 2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맡게 되자 거의 폭격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11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정바오바오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정칭홍의 체면 따위는 봐주지 않겠다는 시진핑 당국의 의지가 묻어납니다. 11일 화양연은 허민과 왕페이스 등 2명의 비상근 이사가 사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는 3명인데 이로써 1명만 남게 됐습니다. 시진핑이 정적의 금맥을 집중 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 선전거래소, 중국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하이난항공 등 무려 25개 금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 2달 동안 대규모의 부패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기율위는 10일 20편의 경문을 쏟아냈습니다. 금융업에 순시조를 보내 정밀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장 이광과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고수칭, 건설은행장 티엔구얼리, 중신집단의 주허신, 광따집단의 리샤오펑 등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교육을 받게 생겼습니다. 중앙기율위는 이들 기관의 업무가 정치적 사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순시 형식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인민은행장 이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정치의식과 전체 국면을 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이며 중앙 순시조를 맞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정치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순시조와 함께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워수칭도 이번 중앙 순시조의 작업은 전면적인 정치 체험이자 심각한 정치 세례라면서 사상적으로 그리고 정치 행동적으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금융계 전반에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월가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을 사정 대상으로 삼는 목적은 결국 부주석 왕치산을 겨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왕치산은 한때 시진핑이 내세운 반부패 전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순시 대상에 오른 금융기관들에는 왕치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국건설은행장을 지냈던 왕치산은 국무원 중앙판공실의 경제개혁위원회 주임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이난성 서기를 지내면서 은행 대출로 하이난항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주석이 되면서 경제를 맡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공을 성공적으로 구해냈던 왕치산은 중공 경제의 짜르라고 불립니다. 은행과 금융권을 틀어주고 여러 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준 이가 왕치산입니다. 이번에 금융권을 조사하는 기관이 중앙기율인데 이는 왕치산이 맡아 시진핑의 정적을 쳐낸 칼이기도 합니다. 헝따와 띠디 출신 엔트그룹의 파이낸싱을 해준 중신투자와 광따 집단, 중국농업은행도 이번에 사정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시진핑은 상하이빵의 돈줄을 철저히 척결하는 동시에 한때 상하이빵의 돈줄과도 연관이 있었던 왕치산까지 한꺼번에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왕치산의 금융빵으로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왕치산은 처음부터 시진핑의 파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 가까운데 부주석이라는 감투를 이용해 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제는 숙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완다그룹의 왕제린 회장이 최근 갑자기 회사 최고위층들의 승용차를 모두 홍치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느닷없이 왕제린이 국산 승용차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공 부동산 유통의 거물인 완다그룹은 10월 11일 회사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완다그룹은 왕제린 회장이 이치그룹의 홍치 세단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키 증정식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왕제린 회장이 솔선수범의 국산 브랜드, 민족 브랜드인 홍치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면서 부사장급 이상은 모두 홍치 세단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의 경제학자 허장빙은 겁에 질린 왕제린이 살기 위해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해외에서 대거 자산을 매입해 몸집을 불린 완다그룹의 왕제린은 회사가 은행빚 상환 독촉을 받자 산하의 호텔과 영화관 체인 등 자산을 급히 매각했습니다. 마윈, 마오텅, 슈자인과 비교하면 완다의 왕제린은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편입니다. 하지만 공포 효과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왕제린으로서는 뭐든 해보자는 절박한 심경일 거라고 허장빙은 분석했습니다. 민영 기업이 느끼는 분위기는 아주 살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에서 상영되고 있는 소위 애국영화 장진호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미군을 이겼다고 선전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많은 중공 네티즌들이 진실된 역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장진호 영화와 비교해가면서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의 금기어도 등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계란 볶음밥에 감사한다는 포스팅을 했다가 공안에 구류됐습니다. 딴차오판, 계란 볶음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입니다. 모택동의 아들 모한영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밤중에 계란 볶음밥을 하면서 등화 관절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 장시성 난창시 공안은 신화 외부에 영웅 여사를 모욕한다는 제보를 받고 한 네티즌을 체포해 열흘 구류에 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네티즌의 포스팅은 인터넷에서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어로 6.25 전쟁을 한전이라고 하는데 이를 발음이 같은 한전, 추운 전쟁으로 비틀고 이 전쟁의 최대 성과가 바로 계란 볶음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얼음 조각 병사와 비슷한 의미로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병사, 사디아올레인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말도 못하느냐고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당국은 내무부, 국민방위군, 세무부문 등을 동원해 9월 하순부터 러시아 공산당을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등지에서 수십 명의 공산당원들이 체포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경찰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모스크바 시의원의 건물을 4월 동안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공산당을 지원해 푸틴의 권력 기반을 흔들려는 중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2012년 권좌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러시아를 방문했고 푸틴 역시 여러 차례 중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30차례쯤 됩니다. 시진핑은 푸틴을 두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이 푸틴의 반감을 살 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을 곤란하기 위해 푸틴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러중 간의 분열 조짐이 발생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